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계관과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죠. 의사소통의 도구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나누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이고요. 동시에 사유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의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물 인식과 세계관,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기호 또는 세계관의 도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달아올랐을 때, 그때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이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로비를 통해서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국립 표준원가요? 하여튼 국립 국어 표준원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로비를 가해서 여러 가지 단어의 정의를 바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때 바꿔놨냐면, 기존의 사랑의 정의는 남녀 간의 애정, 호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동성애자분들의 이 로비로 말미암아 그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 간의 애정, 사람들 간의 호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꼭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감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정의를 바꿔놔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와 많은 학부모들이 또 많은 항의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그것을 바꿔놓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언어는 세계관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또 그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상을 우리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이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습성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밀성을 무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냥 대화면 통하면 되지. 약간 이런 이 언어 생활의 정밀성을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예를 들면 진보. 오늘 제가 이제 다루게 될 이야기들인데요. 진보. 여러분, 나는 진보주의자야. 또는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우파야. 또는 나는 좌파야.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진보가 아닌데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는 원래는 진보를 절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를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이런 이 언어 안에,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어떤 사상, 세계관을 정밀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를 써버리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죠. 또 요새 게다가 이제 이제 은어.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 사용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은어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별히 요새는 스마트폰,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축약적인 은어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정밀한 언어 생활이 사실 좀 파괴되어져 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한자를 쓰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실 한국말은 한자 문화에 어떻게 보면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자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 한자를 같이 쓰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특별히 이 한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자를 잘 쓰지 않는, 예컨대 뭐 신문에서도 한자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이 사상과 관련된, 이 세계관과 관련된 용어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부 사상 운동가들이 전술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정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니까 이 사상 운동가들이 그와 같은 습성을 고의적으로 악용을 해서 용어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므로 잘못된 사상들을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전술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진보라는 단어, 또는 인권, 평등, 자유,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실은 아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전술 용어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운동가들의 전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특별히 사상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노력들을 우리들이 기울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 사상 운동가들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와 같은 사상 운동가들의 용어 전술을 간파하고 대적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사상 운동가들이 고의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특별히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해해야 할 사상과 관련된, 세계관과 관련된, 특별히 막스주의 세계관과 관련된 그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극우와 극좌라는 개념입니다. 이 극우와 극좌는 좌익과 우익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때 극우와 극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좌익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the left wing, wing의 wing, forces, the left force 또는 left wing, 날개입니다, 날개. 극우는 the left far, 아주 극우, 극좌. 우리는 극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 여러분, 좌익과 우익 그리고 좌파와 우파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마르크시즘과 관련돼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마르크시즘 운동가들, 사상 운동가들이 전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좌익과 우익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은요,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가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해방 직후부터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좌익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요. 또는 이제 순수 민족주의자들 또는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우익으로 호칭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와 같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좌익에 속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이제 준비, 그 당시엔 정부가 없었으니까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위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좌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 리더가 이제 여운형 씨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상태의 이제 준비 조직이 이제 조직이 되죠. 조선인민공화국, 여기 이제 리더는 이제 박헌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제 좌익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열의 좌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항하는 이제 한국민주당,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유학파 또는 지주 출신의 그와 같은 엘리트로 구성된 이 한민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당이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성수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려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또 동아일보를 또 만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해방 직후에 어떻게 보면 이 해방 공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정부 기관을 이제 조직해가는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 호칭이 아주 선명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에 결정된 이 신탁 통치 문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이 좌익과 우익이 선명하게 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던 좌익 세력과 신탁 통치를 반대하던 우익 세력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게 됨으로써 해방 이후에 이 해방 공간 상태에서 이 좌익과 우익의 충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까지 이제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후 이제 여러 경제 개발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상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의 풍조에 따라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수와 혁신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풍조를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70년대 이후부터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수와 혁신이라는 용어가 선호되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언론계와 정계에 이와 같은 풍조가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이 나라 80년대 운동권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라의 운동권이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세력을 보수 세력 또는 수구 세력으로 호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에 동조하는 여러 언론계 종사자들과 또 정치계 인사들이 그런 호칭법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보수와 진보,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호칭법이 더 널리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럼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가 70년대 이후부터 잘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기피 용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피 용어가 되어 감에 따라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으로 불러야 할 대상들을 사람들이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좌파 또는 우파 혹은 진보 세력, 보수 세력으로 잘못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사상적인 혼란과 사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을 좌파와 우파 또는 보수와 진보로 부름으로써 이 사상 문제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후에 좌익은 공산주의 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우익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사실은 의미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었는데 70년대 이후 일본 풍조의 영향을 받고 80년대부터 운동권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고 그 반대 세력을 수구 보수 세력으로 부름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좌익과 우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불러야 할 것을 좌파, 우파 또는 보수, 진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초래되었냐면 이런 거죠. 이건 광우병 사건이었는데요. 이 광우병 사건은 정말 얼만큼 우리가 정말 이 대중 선동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이와 같은 선동에 현혹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정말 미국산 소를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다. 나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러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사인 들고 탁 나왔다고요. 이 학생들만 나왔습니까? 엄마들도 유모차 끌고 다 나왔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우리 애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예입니다. 한 실예로 그냥 제가 한 가지 예로 한 아주 조그만 사례로 보여드린 것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런 개념이 기피 용어가 되고 이것을 좌파 또는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로 잘못 부르게 되면서 사실상 이 사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 인식이 사실은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 많은 충돌과 또 선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익과 우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좌익과 우익이란 용어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좌익과 우익의 이 정확한 개념은 이 좌익과 우익의 이 용어의 기원은 사실상 이 프랑스 혁명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경제 파탄 그리고 나서 이 경제 파탄의 문제를 세금 징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이 루이 16세가 이제 시도를 하자 이 세금 징수 확대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1789년 5월 3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부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와 귀족, 평민이죠. 성직자와 귀족은 이제 특권 신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신분 이렇게 세 개의 신분 대표로 구성된 3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이 세금 징수 등을 위한
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의결 방식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와 귀족과 평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평민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게 되면 성직자와 귀족이 불리하니까 신분별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신분별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이제 이 평민 대표들이 농성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평민 대표들의 이 농성이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평민 대표들의 농성과 함께 이제 이 평민 대표들의 농성과 함께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농성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특권 계층에 있는 성직자와 귀족에 있는 신분들이 평민 대표에 합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 대표들은 이제 우리가 대세를 얻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특권 계층에 있던 성직자와 귀족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평민 대표들 쪽으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자 자신감을 얻은 이 평민 대표들이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세금 부과는 국민의회의 동의 없이는 허락할 수 없도록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당연히 루이 16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폐쇄 조치를 하죠. 그래서 이 평민 대표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장소를 실내 테니스 코트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이 국민회의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효력을 발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테니스 코트 선언이죠. 자, 이때 더 많은 성직자 대표들과 귀족 대표들이 이제 평민 대표들로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평민 쪽으로 이제 합류하는 이 특권 신분 대표들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오른쪽을 더 상석으로 취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오른쪽 좌석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상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따라 이제 평민 대표들에게 합류하는 이 특권 신분 대표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오른쪽 좌석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좌석에 이제 모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혁명이 진전되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신분의 차이가 사라진 이 국민의회 대표들이 이제 당초의 신분 구분을 다 떠나서 자유롭게 오른쪽 좌석과 왼쪽 좌석을 옮겨가며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당시 오른쪽 좌석에는 특권 신분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민 대표들이 특권 신분 대표들을 오른쪽 좌석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폐지된 다음에도 오른쪽 좌석에 특권 신분 대표들이 더 많이 앉아 있었고, 좌측에는 이제 일반 평민 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권 신분 대표들은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평민 대표들은 완전히 혁명으로 자유 공화제를, 민주 공화제를 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좌석은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파, 그러니까 좌측에 많이 앉아 있었던 평민들은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는 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배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완전히 입헌 군주제 파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권 신분,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던 우측에 앉아 있었던 소위 말하는 우익 세력들이 소멸을 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공화제를 지지했던
좌익들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좌익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주공화제를 온건하게 지지했던 페이양파와 민주공화제를 아주 과격하게 지지했던 자코뱅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제파 안에서 과격한 자코뱅파를 좌익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온건한 민주공화제파를 우익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원으로 해서 사실은 좌익과 우익, right wing과 left wing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프랑스 혁명 때에는 이 우익의 특권 신분 계층이 많이 앉아 있었던 우익 자리가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파였고 좌익 쪽이 평민 대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던 민주공화제 지지파였는데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면서 우익이 사라지면서 즉 입헌군주제 지지파가 사라지게 되면서 좌익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 안에서 분열이 되면서 온건한 민주공화제 지지파와 과격한 민주공화제 지지파 사이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우익과 좌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와 같은 우익, 좌익 개념이 확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익은 현상 유지 또는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좌익은 과격한 방식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용어로 이 우익과 좌익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익과 좌익은 명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처형되기 전에는 우익은 특권 신분으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지지파였고 좌익은 그 평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주공화제 지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이 16세가 죽으면서 민주공화제 지지파만 남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좌익만 남은 거예요. 그 좌익 안에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온건한 좌익 세력을 온건한 민주공화제파를 우익이라고 부르고 급격한 과격한 민주공화제 지지파를 좌익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이 좌익과 우익은 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 또는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우익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과격한 방식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대명사적인 용어로 이 우익과 좌익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구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급격한 민주공화주의 세력을 불리웠던 좌익이 이제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민주공화제를 과격하고 급격하게 지지하는 세력을 좌익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 후반에는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일컬어 좌익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익은 또는 우익은 명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급격하게 과격한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우익으로 불렀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전에는 민주공화제도를 지지했던 용어로 쓰여졌던 좌익을 이제는 사회주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대가 변화가 돼감에 따라 좌익과 우익을 상징하는 좌익과 우익을 의미하는 그 대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좌익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우익을 민주공화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즉 공화주의와 자본주의를 급격한 방식으로, 과격한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일컬어 좌익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자들, 자본주의가들을 우익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좌익과 우익은 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현재 제도를 급격한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좌익과 우익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민주공화 제도를, 사회주의 국가를 바꿔 민주공화 제도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좌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게 됐죠. 지금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홍콩을 예전에 영국이 다스리던 그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적인 제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예를 들면 이제 좌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좌익이. 또는 중국 메인랜드, 중국 본토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혁명 세력은 좌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또는 민주공화주의적인 국가를 급격하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좌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좌익, 우익이라는 단어는 명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대명사적인 용어로 쓰여왔다.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좌익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혁명 세력, 또는 우익은 공화주의, 자본주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익이라는 개념과 우익이라는 개념, the left wing과 the right wing은 이와 같은 용어를, 사상적 용어를 의미하는 대명사적인 용어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좌익, 공화주의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우익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 국가고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우익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나라에서 급격하거나 과격한 혁명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좌익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좌익과 우익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좌익이나 우익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익과 우익이란 용어가 60년대 말 70년대 말을 통하면서 기피 용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익 운동권 세력이 스스로를 진보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우익 세력을 보수 또는 수구 세력으로 지칭을 하게 되면서 그 용어가 확산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마땅히 좌익으로 불러야 할 세력을 진보 세력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마땅히 우익 세력으로 불러야 할 세력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호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다라고 호칭하는 세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좌익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보수 세력이라고 호칭하는 분들은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익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우익 세력을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세력을 우익 세력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익 세력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저는 우익 세력이에요. 저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 체제인 민주공화 제도를 지지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는 그것에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우익이에요. 그런데 우익 세력을 보수 세력과 동일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왜 이것이 이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냐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우익 세력 가운데에는 현상 유지를 바라거나 또는 현상 유지를 매우 바라거나 변화에 매우 소극적인 세력도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를 반대하지만 나는 지금 이 현상 유지는 안 된다, 지금의 이 상태는 급격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익 세력을 그냥 보수주의자들을 그냥 우익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정밀하거나 정확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반공 독재 국가에서 급격한 자유민주주의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좌익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공이지만 독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반공 독재 국가에서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를 원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좌익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공 독재 국가 안에서 독재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좌익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 좌익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익과 보수는 물론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보와 좌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좌익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다 좌익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좌익은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익은 민주공화제, 자본주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세력을 좌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과 보수, 좌익과 진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좌익과 우익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기원을 두고 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개념이 서구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를 좌익, 온건한 변화 또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자들이 우익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다가 19세기 말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혁명,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과 동시에 좌익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우익은 민주공화제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대명사적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좌익과 우익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운동을 하는 자를 좌익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민주공화제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저와 같은 자들은 우익 세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극우와 극좌, 이제 이
극우와 극좌라는 개념은 이제 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극우란 무엇인가? 극우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극우라는 것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그리고 독일의 나치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젠틸레라고 하는 이론가가 이 이론을 발전시켜 극우적인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영을 하여 파시스트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는 그 파시스트를 바탕으로 한 나치즘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파시스트와 나치를 극우 세력으로 지칭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우 세력이다라는 것은 이 파시즘의 이념 또는 이 나치즘의 이념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일컫는 단어로 far right,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시스트나 나치와 같이 매우 폭력적이고 그리고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파시즘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가주의, 국수주의, 또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혼합 형태를 띠는 세력을 이제 극우 세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또는 군국주의가 대표적인 극우 세력이고요. 특별히 이 인종주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이 KKK 대표적인 극우 세력이죠. 한반도에서 폭력을 통하여 또는 과격한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 국가주의 또는 순혈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극우 세력이 바로 이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선 극단적인 아주 폭력적인 과격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형태, 국수주의, 국가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세력을 말한다면 이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극우 세력은 바로 이 김정은 집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극우라는 단어를 이제는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좌익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우익 세력을 지금 말씀드린 이 나치나 이 파시스트와 같은 극우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또는 공산주의 세력들인 이 좌익 세력이 이 파시스트나 나치들을 우익과 동류의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이 좌익을 반대하는 우익을 이와 같은 나치나 파시스트와 같은 극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공격하는 이와 같은 전술로 사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는 극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용이 되고 있냐면 좌익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을 다 극우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 좌익을 반대해? 그럼 극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어떤 선전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익과 극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 제도를 지지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익이에요. 근데 극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치즘과 파시즘이에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가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를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추구하는 자들이 극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KKK단이나 또는 저 북한의 순수 혈통주의, 순수 민족주의를 아주 과격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저런 북한 전체주의와 같은 자들을 사실은 극우라 불러 마땅한데, 좌익들이 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우익을 그와 같은 구구 세력과 같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선전전술 용어로 극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극우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극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강한 우익. 나는 아주 확고한 우익이야. 그럴 때 나는 극우야. 이렇게 표현. 그건 자살행위예요. 또는 저 사람은 극우야.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 선전전술 용어에 완전 휘말려 버린 거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민주공화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우가 아니에요. 우익이지 그냥. 강한 우익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극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는 좌익이 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익을 이 파시스트나 나치와 같은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선전 전술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현재 극우라는 단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저는 우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공화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우익이에요. 민주공화가 제도가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고가 아니라 반드시 민주공화 제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되고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우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극우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나는 극우가 아니다. 극우는 나치자. 나치 파시스트. 진짜 극우는 김정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스스로를 극우라 표현해도 안 되고요. 누군가 우리를 극우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나는 극우가 아니다. 나는 우익이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들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극우로 낙인 찍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냉전 시대에 소련을 해체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많은 미국인들이 좌우를 떠나서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또 대표적으로 극우로 낙인을 찍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가렛 대처입니다. 특별히 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였던 대처와 레이건 극우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극우가 아니에요. 나치나 파시스트들이 아니에요. 전체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철저한 시장주의자들, 자유시장주의자들이었고 철저한 민주공화제 지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 그 냉전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한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우익 인물들을 나치나 파시스트와 같은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폄훼하는 것이 당시 좌익 세력들의 선전 전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좌익 세력이 봤을 때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들에게 불리하다 무조건 극우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극우. 이게 이들의 선전 전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극우가 있으면 극좌도 있겠죠. 극좌로가 하는 것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공산 사회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비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하는 집단들 가운데 테러와 무장 게릴라 등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극좌.
이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파업이나 군중 시위 등 비교적 비폭력적으로 불법성이 약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극좌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 좌익은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 세력이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공산주의 국가에서 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투쟁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 혁명 투쟁 방식을 노동자 파업이나 군중 시위와 같은 비교적 비폭력적인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하는 그런 세력과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테러와 무장 게릴라 등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 극좌 세력으로 지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안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극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북한에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 폭력,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여 전체주의, 국가주의, 국수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고요. 그러나 극좌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는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극우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극좌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좌파와 우파의 개념. 좌익과 좌파는 같은 것인가? 우익과 우파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기본적으로 익이라는 개념, 우익할 때 익, 좌익할 때 익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ing 또는 force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익이라는 단어는요, 큰 개념이에요. 이 익보다 작은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익이라는 개념은요, 사상적 경향이 같은 세력을 일컫는 게 이 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좌익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사상, 같은 세계관과 같은 사상으로 묶여진 단체를 이제 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좌익, 민주공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우익. 사상적 경향이 동일한 세력을 지칭할 때 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사상 진영에 속하면서도 정책의 차이 또는 별도의 정치 조직을 만드는 그러한 조직을 일컬어 우리는 당이라고 부르는 당. 그러니까 동일한 사상적 경향 안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익 안에도 서로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익 안에도 서로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동일한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별도의 정치 조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익 또는 좌익 안에는 서로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좌익 세력 안에도 다양한 정치 당이 존재할 수 있죠. 우익 세력 안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개념은 이게 하위 개념이다, 부속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당보다 더 하위에 있는 개념이 바로 파예요. 파. 당 내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당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이 당 내부 안에서도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누구파 누구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개파와 아무개파.
또는 이 당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누구파? 누구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량, 무게의 단위를 재는, 무게를 재는 호칭, 이 도량형은 킬로그램이 제일 큰 개념이죠. 뭐 톤도 있지만 킬로그램으로 친다면 당은 그램, 파는 밀리그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사상적 경향으로 동일한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일컫는 의미인데, 좌익과 좌익이고요. 이 좌익 밑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있는 거죠. 정책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예컨대 뭐 친중파, 뭐 또는 뭐 친러파, 또는 뭐 아무개파, 뭐 이렇게 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익도 마찬가지예요. 우익이라고 하는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 가운데 뭐 한국당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당 안에서도 뭐 친미파 뭐 이렇게, 또 우익 안에서도 반미파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좌익 안에서도 친미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동일한 그런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기고요. 그 밑에 같은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책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당 안에서도 인간적인 친분 관계나 정책의 차이에 따라 파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계 개념, 당의 개념, 파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실질 당 이름은 제가 좀 쓰지 않으려고 바꿔놨는데 제가 이걸 수정하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좌익 안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좌파와 우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익 안에도요. 좌파와 우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 세력을 표방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좌파와 우파가 섞여 있어요. 좌익을 표방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좌익을 표방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좌파와 우파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을 좌파로 부르는 것은 옳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익을 우파라 부르는 것은 옳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익 안에도 우파가 있을 수 있고 우익 안에도 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과 파를 같은 개념으로, 밀리그램과 킬로그램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인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혹시 이 가운데 좌익이 계신다면 절대로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좌익으로 부르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우익이 계신다면 우파가 아니라 우익이에요. 우리는 우익. 그 우익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있고 좌익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날 이 세상에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익을 좌파 또는 우익을 우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진보와 보수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좌익 진보 또는 우익 보수 또는 진보 좌파 또는 보수 우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좌파와 우파는 좌익과 우익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좌익과 진보, 우익과 보수 이것은 어떤 것인가?
같은 것인가? 어떤 개념인가? 진보란 개념은 무엇이고 보수란 개념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중요한 아주 사상적 용어로 쓰여지게 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말 운동권, 좌익 운동권 세력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서 진보 진영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익 운동권 세력뿐 아니라 그 운동권 세력을 동조하는 그런 기타 주변 세력들까지 다 진보 진영 또는 진보 세력으로 호칭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었고, 게다가 특별히 그와 같은 시류에 편승하는 언론, 학계,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진보 진영 또는 진보 세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세력 또는 좌익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좌익으로 불러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 세력으로 또는 진보 진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찰하는 진보, 우리 조국 교수님이죠. 사실 이 조국 교수님은 특별히 진보 진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런 운동가죠, 운동가. 그래서 이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진보, 성찰하는 진보. 또 이분이 이런 책도 썼어요. 진보 집권 플랜.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진영에 어떻게 보면 아주 모델과 같은 얼굴도 잘생기셨고, 또 게다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유력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또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처럼 이 진보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 사회 아주 중요한 세력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사회주의, 사실상 좌익 또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호칭해야 할 세력을 이제 진보 진영으로 지금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통합진보당 해체됐죠? 통합진보당, 이렇게 진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주의 세력 또는 심지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진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은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산주의 지지자들이다, 좌익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말부터 혁명 운동권 세력이 스스로를 진보 세력으로 호칭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80년대 운동권 세대죠. 세대. 우리 황성준 집사님도 그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에 속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또 저보다 더 훨씬 더 아마 좀 실감 있게 설명해 주실 텐데 기대합니다, 위원님. 진보 세력을 스스로 호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말부터 언론 매체와 정치인들이 운동권을 진보 세력으로 호칭하는 시류에 편승하면서 이게 진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대중들은 왜 진보 세력으로 호칭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진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좌익을 또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지지자들, 세력들을 진보 세력으로 호칭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그냥 진보 세력, 진보 진영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 진보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진보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 이제 영어로는 프로그레스죠. 프로그레스. 진보를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진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진보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레스, 진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인간의 생활 상태나 사물의 상태가 덜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보예요. 전 진보 세력이에요. 아마 진보를 원치 않는 세력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생활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더 바라고요. 또는 사회의 상태, 사물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마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일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진보 세력이다. 진보 세력. 저는 진보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세계관에 따라 무엇이 보다 바람직한 상태이냐에 대해서는 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세계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세계관을 설명할 때 세계관은 신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념, 두 번째 문제의 기원에 대한 신념,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기원에 대한 신념, 이 세 가지 신념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생명의 기원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단은 두고요. 문제의 기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문제의 기원이 무엇이냐가 세계관에 따라 달라요. 성경적 세계관은 죄,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문제의 기원이에요. 그러므로 해결의 기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진짜 진보다. 그래서 저는요, 철저한 진보 세력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진보가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부흥을 통해서만 개인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진보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진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정치 사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태는 우리 사회를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나 민주공화제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제도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정치 사상적으로는 민주공화 제도와 자본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우익 진보 사상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면 복음적 우익 진보 세력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복음, 우익, 진보 세력이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우익 진보 세력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요,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달라요. 저랑은 달라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기원은 자연이에요. 진화입니다. 진화. 근데 문제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진화도 막고 사회의 진화도 가로막고 있는 그게 뭐냐? 존재하지도 않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도 가능하지 않은 신의 존재를 믿는 이 맹신. 바로 그와 같은 신에 대한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그것이 사실상 문제의 기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종교교육을 철저히 금지시켜야 된다고 믿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슬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뉴에이지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진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진보고 너도 진보인데, 아니 이 세상에 진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진보의 사전적 정의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칼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진보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 결정론, 또 역사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는 원시 공산 사회로 시작하여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안에 내재된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자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필연이며, 역사의 필연이며, 사회주의를 거쳐서 보다 완벽한 공산주의로의 진보,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는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 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진보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완벽한 공산주의 체제로 진보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좌익에서 말하는 진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땅히 좌익으로 호칭해야 할, 소위 말하는 80년대 이후부터 스스로를 진보 세력으로 호칭한 좌익 운동권 세력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 진보 세력,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진보라는 개념은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더 긍정적이에요. 보수는 마치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거부하는 듯한, 소위 말하는 수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80년대 이후에 좌익 운동권 세력이 스스로를 진보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우익 세력을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보수라는 용어로 호칭함으로써 우익 세력은, 또는 자본주의 또는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는 이 우익 세력은 이 역사의 발전을, 사회의 발전을 덜 바람직한 상태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진보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수구 꼴통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하다가. 반면에 사실은 자본주의를 변화시켜 사회주의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세력을, 좌익 세력을 스스로를 진보라고 호칭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덜 바람직한 상태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보 세력이다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좌익, 진정한 우익과 진정한 보수의 개념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현혹시키기에 또는 선동하기에 충분한 선동, 전술, 용어 전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다룰 때 특별히 요 용어 정리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공산주의 이 체제, 저 북한 체제와 특별히 지금 대결 국면 안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사상 이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상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김세균 교수님이 진보에 대해서 설명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진보를 어떻게 이분들이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보 평론 발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보를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 계급적 착취와 억압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및 배제에 반대하는 입장, 모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해결을 지향하는 입장 등으로 정리했다. 이게 말하는 진보 진영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기한 진보에 대한 이분들의 입장은 좌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익. 그렇죠, 좌익. 근데 그 좌익을 진보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진보로. 자기들 세계관에서는 좌익적 입장이 진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마르크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적 세계관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보를 우리도 그냥 진보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요. 어려운 부분이 여기 보면 계급적 착취와 억압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이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착취 뿐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진보 세력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그렇죠? 또는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진보 운동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간의 갈등에 맞서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그냥 난 진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동성애자도,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페미니스트들도 진보 포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보의 스펙트럼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보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운동이란 다음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이념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본적 경계선은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이익의 구현을 저해하는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인가? 즉 자본주의를 변혁시키기 위한 운동인가? 아니면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재생산을 목표로 하거나 전제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인가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지금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운동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좌익과 우익의 개념을 지금 이분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운동적 측면에서 진보운동은
무엇보다 노동자 민중운동과의 융합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서 사회의 기본 모순 내지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주요 모순의 해결을 목표로 하여 전개되는 운동을 우리는 민주변혁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민주변혁 운동은 진보 운동의 최고 형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이 기본 모순을 변혁시키기 위한 그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민주변혁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 민주변혁 운동의 최고봉이 진보 운동이다. 진보 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이익 구현을 위해 노동자 민중과 융합하여 전개하는 체제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이고, 그 진보 운동의 최고 형태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익의 전형적인 정의잖아요. 그것을 진보 운동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진보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진보 운동이다. 근데 이 진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개념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진보라는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용어를, 그러니까 진보라는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들이 구사하고 있는 용어 전술에 다 휘말려서 진보 진영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 보세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명제. 이분은 아마 교육감 했었죠? 교육감. 진보 진영 여성이 이제 진보 진영 대표자 1차 회의 뭐 이런 거. 다 진보라고 쓰죠, 진보. 진보세는 다 진보 진영. 근데 이것이 사실상 사회주의 혁명 세계론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 진보 인사 김세균 교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진보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였던 이 조국 교수님도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시위란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와 같은 덜 바람직한 상태에서 사회주의와 같은 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진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서 갖고 있는 진보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진보의 요 보수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진보, 그러니까 좌익을 진보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서 이 진보 진영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수라는, 어떻게 보면 수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수 그러면 마치 변혁을 거부하는 수구적인 그런 어떤 혁신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이제 오해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 세력을 그냥 수구 꼴통이라는 은어로 표현할 만큼 이 보수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를 꺼리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우익을 사실은 반대하고 공격하는 개념으로도 사실 이 보수가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 그래서 저는 누구인가? 저의 세계관은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적, 우익, 보수, 진보 세력이라는 거죠. 복음적, 우익. 왜? 저는 자본주의와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수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복음적, 우익, 보수,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은 좌익에서 또는 진보에서 낙인 찍어 놓은 것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 보수주의의 등장,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짧게만 하고 바로 지나갈게요. 현대 보수주의의 등장은 이것도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성경적 인간관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성경적 인간관에서 계시, 절대적인 질서, 신으로부터 부여된 절대적인 질서에 순응해야만 된다. 성경적 인간관에 사실은 이 보수주의 철학이 기초를 두고 있고요. 또 경험주의 통치론 또는 계몽주의에 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전통은 쉽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수많은 인간과 사회들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제도 또는 질서로 남겨진 이 전통을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이 보수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인간관, 그리고 경험주의적 통치론, 계시와 경험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전통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존중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온건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 전통 속에 녹여져 있는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수주의의 현대 보수주의 출발은 이제 이 에드먼드 버크라고들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부터 그냥 간략하게 읽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국가가 구성되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서 원시적인 삶을 영위한다. 국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며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억압당한다. 이것이 보수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이기도 해요. 인간은 다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은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든 이론에 입각하여 완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급격하게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전통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지혜를 경시함으로써 불완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격하고 급격한 혁명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하더라도 국민의 복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는 없으며 완벽한 체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아무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특히 경제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게 되면 정부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간섭이 나타나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은 길고 험한 노정을 거쳐서 야만 상태로부터 문명사회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회의 전통과 제도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인간들의 경험에 의해 축적된 지혜가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전통과 질서는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는 경험에 의해 축적된 지혜와 기존의 사회 상황에 대한 반성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전통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급격한, 과격한 혁명의 방식은 반드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행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는가? 현대 보수주의 아버지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과격한 혁명의 폐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보수주의 운동이 출발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드먼드 버크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종교를 믿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계시된 어떤 절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성을 지닌 윤리 규범을 토대로 하여 사회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은 계시된 윤리, 설령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절대적인 어떤 삶의 윤리 규범을 토대로 사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믿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리는 인류의 오랜 경험에 의해 축적된 삶의 지혜의 산물이며 개인이 윤리 규범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활과 공동체의 번영이 이루어진다. 윤리 규범을 경시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는 사회에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 개혁을 매우 중시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에 의존해야 하는 종교적 존재다. 종교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선행과 위안의 원천이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의 수호자다. 왜? 종교라는 것이 절대적인 윤리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안정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 자치의 확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와 시장의 논리 존중, 개인의 책임 강화, 과도한 평등화와 사회복지 확대의 반대, 과도한 사회복지 확대의 반대, 법치의 확립, 도덕적 권위의 존중, 종교의 보호, 공상적 이론에 입각한 광신주의적 혁명 사상에 반대한다. 이것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수주의란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과 경험을 존중하고 필요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주의가 보수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보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보수하자는 거예요. 축적된 지혜를 보수하자. 이게 보수주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을 보수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를 현 상황을 지키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는 현 상황,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보수하자, 전통을 보수하자. 왜냐하면 거기엔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주의는 무조건적으로 변화를 반대하는 사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복음적 보수주의자이면서 우익적 진보 세력이다. 제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적 보수주의자, 우익적 진보주의자. 그게 저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입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칩니다.